네, 안녕하세요. 임상초고송쌤의 오분싸게 홍현입니다. 오늘은 임상심리사 2급 공부법에 관련한 영상인데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심리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 관련 일은 안 해요. 심리 관련 일은 아니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우.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급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 아니면 입사 지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내담자를 만나서 내가 심리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검자를 만나서 심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예요. 안 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심리 관련 일을 한다면 자격증 공부만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심리 관련 일은 아니지만 뭔가 뭐라 그럴까 나한테 좀 유리해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요런 경우에는 그냥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필기와 실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필기의 경우에는 이론을 조금 보세요. 그냥 리뷰하듯이 재밌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는 CBT 사이트가 있습니다. CBT 사이트는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을 우리가 칠 때 CBT로 보잖아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내가 공부를 하면 인출도 컴퓨터로 할 때 더 잘 되겠죠. 맥락 효과 기억나시죠? 이렇게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CBT 사이트에서 임상심리사 2급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푸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잘 몰랐는데 1급 공부할 때, 임상심리사 1급 공부할 때 요 사이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CBT를 꼭 하시면 좋겠고, CBT 사이트에 관련한 그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마련을 했으니까, 네,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뇌 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계속 반복을 하시고, 이게 2022년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업데이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왜냐면 기출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고, 이게 모바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시는 게 또 좋죠. 그러니까 지하철로 어디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잠깐 누굴 기다린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잠깐 공부하시기 너무 좋아요. 모바일로. 그래서 언제나 그 페이지를 좀 바로 가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틈틈이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2022년도까지 내가 거의 모든 문제를 만점을 받는다. 예, 오답, 정답 다 나오거든요. 그런다면 필기는 바로 합격을 합니다. 네, 이거는 필기는 그렇게까지 노력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실기가 문제잖아요. 실기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는데 7개년은 무조건 외워라. 그러니까 뭐 5년어치, 3년어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살짝 위험해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내 실력보다는 운에 맡기는 거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붙는 쪽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7개년은 꼭 보셔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3개년을 더 보셔라. 그래서 10년 정도 외우시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합니다. 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한다는 건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합격해요. 2%만 합격을 한다, 뭐 3%만 합격한다, 그런 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그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개년을 공부할 때 양이 엄청 많거든요. 7개년만 해도 되게 많은데, 10년어치 하면 진짜 많죠. 거기다 이제 시조세 문제까지 하면 2003년부터 해갖고, 시조세 문제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잘 외워야죠. 외우는 시험이니까. 외운 내 지식을 거기다 쓰는 거니까. 뭐 어떻게 외우냐?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외우는 방법은 기억 전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감 활용. 첫 번째, 오감을 활용해라. 내 감각 기관을 최대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청각을 이용하는 거고, 보고 듣는 거는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거고, 내가 쓰면서 하는 거는 촉각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촉각을 사용하는 게 이제 손이라면 내가 말로 해서 계속 뱉으면 기관 하나 더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각기관, 나의 감각기관을 최대로 활용을 하면 입력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나랑 좀 관련 있는 식으로 외워라. 아까 자기참조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일은 더 잘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할 때 내가 합리화한 어떤 경험을 좀 떠올려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100점을 꼭 맞겠다. 비합리적 신념이죠? 이런 식으로 나랑 좀 관련 지어서 좀 외우시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초두체신. 초두체신. 초두체신은 그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길면 중간에 늘어지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늘어지는 시간을 최대로 자르려면 그 공부하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두셔서 내 뇌를 리프레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 맞는데 전반적인 그런 시간만 많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5시간을 주구장창 앉아 있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두체신 효과를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죽어도 안 헤어진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강사가 되었다는 심정으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굴 가르치려면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본인은 알고 떠드는 건가?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바로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그 부분을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 전략이나 학습 어떤 전략을 활용을 하셔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 선생님, 전 정말 많이 외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충분히 안 외우신 겁니다. 그건 충분히 안 외우신 거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잘 외웠는지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 문제집에 그 부분이 있어요. 실력 점검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실력 점검. 문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 점검을 보고 문제만 봤을 때 내가 주르륵 답을 쓸 수 없다면 여러분이 못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셔가면서 문제를 좀 푸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24년도에 문제 경향을 제가 분석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개수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에선 3개만 쓰라고 했다가 이번에 5개를 쓰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TCI 기질 검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 4가지 기질과 3가지 성격을 다 쓰라고 했다가 그 다음 년도에는 성격만 쓰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출을 그냥 7개년 안 외우신 분들, 뭐 3개년이나 5개년 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TCI가 성격만 그냥 있는 걸로 해서 성격만 외우면 3개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7개로 이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4가지 기질, 3가지 성격을 다 써라. 그러면 난 4점 마이너스인 거야. 떨어질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외울 때는 조금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요. 플러스 한 한두 개 정도를 더 외운다. 그러니까 기출을 하실 때는 뭐 5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방어 기제 같은 경우는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9개 정도는 그냥 필수로 외운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합격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써요. 계속 쓰자.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써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검사를 하는 거를 뭐 심사위원이 보고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써서 제출해서 하는 게 실기 시험이잖아요. 계속 써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채점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정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이 채점자에게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깔끔하게 쓰셔야 되고, 깔끔. 글씨 예쁘게. 개발자발 쓰시면은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시험지만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채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글씨가 막 개발세발하면 안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점수를?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한 답부터 위에. 위에서부터 그냥 바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얘기. 내가 7개를 다 적었는데 위에 한두 개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7개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2점 깎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부터 위에서 적는 연습, 그리고 글씨는 깔끔하고 예쁘게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력 점검을 보고서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 한 달 전의 기간부터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보다 빨리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근데 내가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왜 불안합니까? 당연히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떨어져도, 남들 다 떨어져도 나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의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당연히 붙는 거고요. 나를 그런 식으로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면 할수록 합격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믿으세요.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믿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네, 당연히 붙을 거니까. 그래서 공부법을 여기까지.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시험 요것만 보시는 분들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심리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임상심사 2급을 하신다면 만약에 대학원 진학 전이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제가 그 이론을 적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빨간 책은 그냥 문제만 있어요. 문제 중심 문제고 이론이 다 같이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이 있는 책 공부하시고 왜 이 검사가 만들어졌는지 이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플러스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야 한다.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심리 관련 일을 하는데 내가 대학원을 안 나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심리 관련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필수입니다. 석사 정도는 나오셔야 어, 이런 관련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뭔가 페이를 받고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려면 대학원 진학을 하셔야 되고 석사는 기본이다. 박사까지 하시라는 말은 절대 안 드려요. 왜냐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석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석사를 마쳤다 했는데 이제 임상심사 2급을 보신다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차고 넘치게 배경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시험에 열정을 안 쏟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대학원을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 진학 전이라면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하시면 내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을 쌓고 가는 거니까 나에게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나는 조금 심리가 궁금하다. 궁금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심리가 궁금하다면 대학원 진학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의 각오라면 진학은 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대학원을 진학하시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분이 조금 의도치 않게 피눈물을 흘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심리가 궁금하다면 관련 교육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많이 받으시죠. 왜냐면 대학원을 진학을 해도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심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알고 싶어서라면 대학원 진학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네, 관련한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이러시면 됩니다. 심리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대학원 진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저라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알 수 있는 경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영상이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관련한 워크숍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양질의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정도로 하시는 거지 심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꼭 대학원을 진학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관련된 일을 할 게 아니라면 관련된 일을 하려면 당연히 대학원 진학은 전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관에서 써주질 않아요. 자격증 있으셔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 이거면 조금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 왜냐면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시고 나서 이제 관련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신다고 할 때 이걸 잘 알아보셨는가는 조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사로서 일을 하던, 임상심리사로서 일을 하던 페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워크숍도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게 되게 많고, 심리검사만 해도 따로 부가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검사 자체를 해석하시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어렵고, 지능검사는 특히 실시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노력이 되게 많이 든다. 그리고 교수님을 꼭 알아봐야 돼요. 교수님에 대한 정보는 필수다.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플러스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론 기반입니다. 이론이 엄청나게 중심이 되어 있고 실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실습을 내가 하고 싶다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네가 알고 와야지가 되게 팽배합니다. 이 정도도 모르는 나 자신 때 부족한 나 자신을 엄청나게 탓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 기반의 학교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심리 치료를 좀 중심으로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습 중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일반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커리큘럼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여기서 가르치는가 이걸 모르고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는가. 그리고 제목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으면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목만으로 속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커리큘럼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좀 아는 분, 이미 다니고 있는 분한테 정보를 얻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플러스 이제 교수님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되게 어떤 학자적인 소양이 물론 충분하신 분들이 다 교수님이 되시겠지만 성격적으로 나랑 너무너무 안 맞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도 교수님으로 만나면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로. 저는 운 좋게도 다 너무너무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되게 운 좋은 케이스였고, 그게 아니신 경우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교수님과 성향을 맞는 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 교수님 성향을 어떻게 아나요? 일단은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을 좀 써보시는 것.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기 전에 교수님께 개인적인 컨택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교수님 성향을 좀 아름아름 알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피로감을 좀 낮추는 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끔 이제 교수님께서 심리치료 대상자이신 경우가 있어요. 가끔이긴 하지만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 나올 수는 없거든요. 한번 이제 진입을 하면 내가 졸업을 하기까지 그분과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반드시 좀 알아보시고 가면 좋겠고, 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나서 졸업을 한 이후에 진로가 그러니까 센터에서 일하시는 경우, 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거 되게 많은데 그 진로가 여러분하고 맞는지를 보세요. 페이 포함해서. 그런 수련회에 드는 어떤 시간과 비용을 좀 고려하시고 그게 내 현실적인 처지와 맞는지 네,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사란 직업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재밌어서 온 케이스고 지금 사실 가르치는 일 포함해서 다 전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 맞는지, 그리고 특히 좀 되게 훌륭하신 분들은 소명의식 갖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와 좀 맞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만으로 어디 취직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2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발전과 어떤 내담자, 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직업을 하시면 만족도가 정말 높고요. 만약에 뭔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싶다면, 그거는 이 직업을 가져선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거는 사업수와는 조금 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확장을 하셔서 이거를 좀 크게 키우시는 능력과 심리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내 적성과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에 관한, 진로에 관한 생각이 조금 더 정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거는 심리 관련 공부는 60이 돼도 70이 돼도 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어떤 통찰,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너무 늦는 때는 없어요. 너무 늦는 때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진지하게 공부를 하셔야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사실 다 잔소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